안녕하세요. 정화수입니다. 왕건과 궁예가 본격적으로 정면 승부를 벌이게 되는 918년, 고려사는 이러한 기록으로 문을 열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묘한 기록인데요. 고려사, 당나라 상인 왕창근이 어느 날 저작거리에서 한 사람을 만났다. 그는 훤칠한 용모에 수염이 희고 낡은 관을 썼으며 거사의 복장에 왼손에는 그릇 3개를, 오른손에는 한 자쯤 되는 낡은 거울 하나를 들고 있었다. 그는 갑자기 왕창근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하였다. 내 거울을 사지 않으시겠소? 이에 왕창근은 쌀 2마를 주고 거울을 샀다. 그랬더니 거울 주인은 길가의 아이들에게 쌀을 쫙 나누어 주더니 이후 바람처럼 사라졌다. 왕창근이 그 거울을 담벼락에 걸어놓자 빛이 비치더니 다음과 같은 글자가 나타났다. 삼수 가운데에 있는 사유, 신라 아래로 옥황상제가 아들을 진마에 내려보내어 먼저 개, 신라를 잡고 뒤에 압록강을 칠 것이니 이것은 운수가 차서 삼갑, 사만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을 일컫는도다. 이에 2마리 용이 나타나서 하나는 청목에 몸을 감추고 다른 하나는 흑금 동쪽에 형체를 드러 내리니 이 청목은 푸른 소나무, 즉 송악을 지칭하는 거고요. 흑금은 철원을 나타내는 거죠. 즉 이 거울에 비친 2마리 용이란 글자는 왕건과 궁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보고 어리석은 자는 보지 못할 것이요. 만약 현명한 왕이 이 글을 보게 되면 나라와 백성이 태평하고 왕업은 길이 창성할 것이다. 왕 창근은 이를 보고 예사롭지 않은 일이라 여겨 이 거울을 궁예에게 바쳤다. 궁예는 왕 창근을 시켜 이 거울의 주인을 찾으라 하였으나 한 달이 지나도 찾지 못하였다. 이에 궁예는 송하문, 백탁 등 문인들에게 이 거울 글자를 해독하게 하였다. 그들은 서로 모여서 이렇게 말하였다. 정목은 송악이니 이후 송악 출신 왕건이 왕이 되고 지금 현재 임금 궁예는 몰락한다는 내용 아니겠는가? 이에 세 사람은 이 사실을 있는 대로 고했다간 질투가 심한 궁예가 난리칠 것이라 생각하여 적당히 상의한 후 다른 말을 꾸며 보고했다. 일단 이걸 보면 궁예와 왕건이 왜 서로 붙게 되었느냐? 지금 당 상인이 왕건이 나중에 왕이 될 것이라는 식의 거울을 발견했다. 당나라 상인이다. 해외파 상인 즉 해상무역에 종사하는 사람이 왕건 쪽으로 붙어 있었다라는 거겠죠. 왕건은 송악, 해상, 상업 세력이고 궁예는 내륙 한가운데 철원에 자리하고 있고 일단 이런 대립구도가 딱 눈에 보여요. 가장 일반적인 해석이죠. 왕건을 중심으로 하는 송악 해상무역 세력들이 궁예가 나라 중심 수도를 철원으로 옮기니까 그를 통해 궁예에게 분노하게 되었다. 수도 즉 사람이 많은 시장이 근처에 있어야 이익이 드는데 수도를 멀리로 뜯어 옮기니까 본인들 이윤 감소로 궁예를 미워하게 되었다. 즉 왕건과 궁예의 대결은 경제적 이권 다툼이었다는 거죠. 근데 또 다른 하나 등장하고 있는 게 왕창근이 발견한 거울의 문구 그것을 당대의 학자들에게 보여주었더니 이거 궁예가 무너지고 왕건이 왕된다는 이야기다 이래서 숨겼다는 거 아닙니까? 당대 학자들은 유학자들이겠죠. 유학자들도 궁예에게 반대했다. 상업 세력 플러스 유학자 세력 플러스 왕건 이렇게 반궁예파가 형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상업 세력들은 최고의 시장 수도를 딴 데로 옮겨서 돈 손해봐서 그렇다 치고 유학자들은 왜 궁예를 싫어했는가? 일단 유학이 굉장히 합리성을 중시하고 현실적인 학문이죠. 정치, 제도 이런 걸 숙고하고 그러다 보니 왕들이 유학자들을 관료로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건데 사실 그들하고 궁예도 잘 맞기가 딱 봐도 힘들어 보이죠. 궁예는 내가 미륵이다. 이게 유학자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그들의 스타일에 맞지 않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따라서 궁예 정권 하에서는 우리 유학자들이 헤게모니를 쥐기가 힘들겠다. 갈아치워야 하는 것 아니냐. 정신적 헤게모니를 쥐어야 그를 통해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거니까요. 일단 이 두 세력이 궁예에게 반대했던 것은 맞아 보입니다. 그리고 기록은 6월로 넘어갑니다. 6월 기병장수 홍유, 배연경 등이 몰래 모의한 후 밤중에 왕건의 집으로 찾아와 왕건을 왕으로 추대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이에 왕건은 단호하게 거절하며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때 부인 유씨가 손수 갑옷을 가지고 와서 왕건에게 입히고 여러 장수들이 옥미하여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사람을 시켜 말을 달리며 드디어 왕공께서 정의의 깃발을 드셨다라고 소리를 외치게 했다. 이렇게 되자 뒤질세라 달려오는 자가 헤아릴 수 없었으며 궁문에 이르러 북을 치고 환호하면서 기다리는 자가 10,000명도 넘었다. 궁예가 그 소식을 듣자 깜짝 놀라며 왕공이 나라를 얻었다면 나의 일은 다 허사로다 라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다가 미복 차림으로 북문을 빠져나와 달아나니 나인들이 궁궐을 청소하고 새 왕을 맞이했다. 궁예는 산골짜기에 숨어 이틀 밤을 머물다가 보리 이삭을 몰래 잘라 먹다 들켜서 백성들에 의해 맞아서 세상을 떴다.
고려사 태조 총선은 여기서 종료가 돼요. 공식적으로는 여기가 궁예 전설의 끝이죠. 근데 일단 이 부분이 눈에 들어옵니다. 보리 이삭을 잘라 먹었다가 백성들에 의해 비참하게 세상을 떴다. 보리 이삭이 핵심이죠. 지금 백성들이 궁예를 척살한 이유가 뭡니까? 보리 때문에 궁예를 척살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당시에 약간의 보리 이삭도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예민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던, 즉 식량난 상황이 아니었느냐. 우린 궁예가 미륵 관심법, 정신나간 행동과 의심병 때문에 무너졌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경제 파탄이 궁예 몰락의 진짜 원인이 아니었을까. 사실 궁예가 도읍터를 잡은 지역이 굉장히 농업 생산력이 뛰어난 지역이지요. 그걸 믿고 궁예가 그리로 갔던 것 같은데, 근데 요즘처럼 농업 기술이 크게 발달된 시기도 아니었고 농사가 매년 풍년이 될 수는 없거든요. 게다가 궁예가 청주 지역에서 1천여 호를 도읍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사람 숫자가 늘어났다. 수요 증가, 물가 증가, 거기다가 흉년이 한번 들었어. 이러면 결국 물자를 외부에서 가져와서 도읍으로 공급하는 수밖에 없는데, 상업 세력들이 궁예 정권 하에서는 돈벌이가 잘 안 된다 이런 반감이 있었다면 궁예 정권에 대한 경제적 공격을 가했을 가능성도 있죠. 궁예가 칭한 미륵, 그 이야기는 궁예라는 사람이 내세웠던 정치적 모토는 민중구제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구제하려고 해도 곡식이 있어야 구제를 할 수 있는 거니까 보리 이삭 얼마에도 광분할 정도로 식량값이 뛰고 부족해지는 상황이면 제 아무리 정치적 모토가 민중구제여도 민심을 잃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 상황에서 관료 역할을 잘 해주어야 할 유학자들, 공부한 학자층들도 궁예에게 등을 돌리고, 이러한 경제적 몰락이 궁예 몰락의 진짜 원인이었을 것이다 라는 관점이 있는 것입니다. 왕건, 정변, 성공 나이는 42살인데 고려사에 이미 30살 때부터 금탑에 스스로 올라가는 꿈을 꾸었었다라는 기록이 나오는 걸 볼 때 굉장히 오래전부터 왕건이 자신이 나라의 헤게모니를 쥐기 위한 여러 방면의 작업을 해왔던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궁예는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 게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풀리지 않는 의문은 사서에 왕건이 들고 일어나니까 왕건이람 이제 다 허사구나 하고 궁예가 그냥 헐레벌떡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하고 후다닥 다 버리고 도망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괴이하죠. 근데 이 궁예라는 인물이요, 굉장히 명장이에요. 처음 양길 휘하에서 100여 명 이끌고 출정한 그날부터 연전, 연승, 단기간에 엄청난 세력을 구축하게 되죠. 가는 곳마다 다 이겼습니다. 백전연마의 유능한 야전 지휘관이었다 이거예요. 능력은 의심할 바가 없는데 왕건? 다 끝이군 하고 그냥 도망만 갔더라. 차라리 기습적인 쿠데타로 구금이 되었다거나 순식간에 체포되어 처형당했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냥 꼬리를 말고 도망쳤다. 그 백전연마의 명장이 일단 궁예는 사서에서도 왕건에게 붙들린 건 아니죠. 이건 확실합니다. 기록상으로는. 또 왕건이나 왕건의 군사들에게 참살당한 것도 아니에요. 일단 기습적인 왕건의 정변에 1차적으로 도주는 성공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기록은. 그럼 이 역전의 명장이 당연히 도주하고 난 이후에 저항을 생각했겠죠. 실제로 궁예를 아직까지도 따르던 세력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죠. 일단 궁예가 세상을 뜨고 난 이후에도 왕건에게 귀부를 거부했던 김순식이라던가, 일단 도주에 성공만 했다면 김순식에게 멀긴 하지만 어떻게든 가서 의탁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이고, 거긴 너무 멀다? 근데 또 그런 사람이 김순식 달랑 하나였겠느냐. 정말 헐레벌떡 도망, 놓쳤음, 그리고 백성들에게 보리설이 걸려서 척살. 과연 이건 사실인가? 고려 초기 946년, 그러니까 918년 궁예 사망 한참 뒤에 만들어진 선각대사비에 보면 대왕이란 언급이 나오는데, 근데 이 대왕 표기가 왕건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하고 궁예를 뜻한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궁예가 살아있을 시기를 기록한 내용에서 현직 국왕에 대해서만 사용되는 표현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면서 대왕이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선각대사비에 기재된 대왕은 궁예라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선각대사비는 궁예 사망 한참 뒤 왕건의 나라 고려 초기 때, 심지어는 왕건도 사망한 뒤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거죠. 즉 궁예 사후에도 왕건 및 그 아들의 고려에서도 궁예를 대왕이라고 꽤 오랜 기간 불렀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걸 흔히 궁예 사후에도 나라 전체에 아직도 궁예를 추종하는 세력이 많이 잔존했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정치적 고려, 배려 때문에 그때까지도
궁예를 한동안 계속 대왕이라고 불렀다라고 흔히 해석을 하지요. 근데 그러면 더더욱 의문이죠. 초라하게 도망가다가 배고파 보리 먹다가 백성들에게 척살당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죠. 사후에도 여전히 대왕으로 불러줬어야 할 정도로 지지 세력이 있었다면 그게 누구든 그들에게 가서 의탁을 했으면 될 것 아니에요. 쿠데타군한테 잡힌 것도 아니고 도망에 성공을 했는데 왜 남은 자신의 잔존 지지파들에게 못 갔느냐? 가다가 중간에 배고파서 보리서리 좀 했는데 그게 걸려가지고 두드려 맞아서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세상을 뜬 건가? 일단 사서대로라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죠. 일단 이게 일본 썰이에요. 정설이죠. 근데 이런 썰도 있습니다. 역전의 맹장 궁예가 그렇게 허망하게 보리서리하다가 당했을 것 같지는 않고 사실은 역시 왕건의 군사들이 궁예를 체포 혹은 직접 전투에서 맞닥뜨렸고 그 와중에 잡아서 처형이든 아니면 전투 과정에서 전사시키든 한 것이 아니냐. 다만 왕건 입장에서는 자신이 혹은 자신의 군사에 의해 대왕이 죽었다라고 되면 아무리 정변을 일으켰어도 궁예가 워낙 지지 기반이 여전했기 때문에 정치적 후폭풍이 두려웠다. 따라서 자신이 직접 없앤 게 아니라 도망가다가 백성들에게 당한 걸로 꾸며냈다. 이런 썰도 있고요. 세 번째 썰은 궁예가 왕건에게 무력으로 쫓겨난 게 아니라 선양했다. 왕위를 넘겨주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건 민간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인데요. 기존 사서에 있는 내용하고는 너무나 다른 내용이죠. 근데 선각대사비에서 궁예 사후에도 여전히 궁예를 대왕이라고 높여 부르고 있었다면 사실 1설, 2설 다 뭐 백성들에게 죽었든 왕건 군사들에 의해서 죽었든 어쨌든 정변으로 무력으로 몰아낸 사람을 계속 사후에도 대왕이라고 추켜 세워주는 게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호칭이거든요. 무력으로 몰아낸 건 폭군이라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왜 궁예를 힘으로 몰아낸 이후에도 고려는 한동안 궁예를 대왕이라고 지켜주었나? 순수하게 민간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이지만 궁예가 왕건에게 선양을 했고 그런데 그 이후에 궁예가 어떤 최후를 맞았는지는 모르겠으나 궁예의 특정 추종 세력이 왕건 정권에 들고 일어난 것이 두려워 혹은 그들이 궁예의 후손들을 재옹립할 것이 두려워 혹은 그들이 궁예가 내세웠던 정치적 모토를 다시 부활시키며 들고 일어날 것이 두려워 역사적으로 궁예를 최악의 폭군으로 만드는 작업이 좀 일정 시간 지나고 나서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궁예 사후에도 지속되는 대왕이라는 이상한 존경의 표기 그리고 궁예가 사실은 선양을 해준 것이라는 민간 전승 등으로부터 나오는 추측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상식하고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이죠. 뭐 합리성이 있다고 보느냐 아니냐는 각자의 몫이니까요. 단지 소개를 해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정사사서하고 너무 달라서 뭐 여하튼 궁예의 최후가 상당히 의아한 최후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도망에는 성공했는데 너무나 허망하게 세상을 떴다. 민담 이야기 좀 더 해보죠. 이외에도 궁예가 필사적으로 마지막까지 왕건과 사투를 벌였다는 민담도 있어요. 뭐 너무나도 유명한 명성산 이야기 울음산이라고도 하죠. 이 명이 울명자 아닙니까? 울음산이 된 데는 크게 두 가지 기원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는 신라가 멸망하고 마이태자가 이 산을 지나가면서 울었다 해서 울음산이다 이게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궁예가 왕건하고 대결하다가 패해서 이 산으로 몰려 들어갔는데 거기서 자신의 비참한 최후를 예감하고 고개를 떨구자 궁예를 끝까지 추종하고 따라왔던 사람들과 병사들이 서로 끌어안고 목 놓아 통곡을 하며 울었다. 그래서 울음산이 되었다. 이 두 가지 기원이 전해지죠. 상대적으로 더 유명한 건 역시 궁예 쪽 이야기입니다. 근데 궁예의 최후에 대해서 꼭 긍정적인 민담만 있는 건 아니에요. 굉장한 만행을 저질렀다라는 민담도 있습니다. 차마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만행의 민담도 있어요. 아주 극과 극입니다. 궁예라는 인물이 실제 당대 사람들에게도 극단적인 사랑 혹은 극단적인 미움을 동시에 받기도 했던 인물이 아니었을까. 궁예가 미륵을 자처했다라는 게 대부분은 지금 정신나간 헛소리, 자아도취 이런 식으로 주로 코믹 소재로 많이 활용되죠. 근데 미륵을 자처했던 왕들은 비단 궁예만 있던 건 아니었어요. 당대에는 꽤나 유용한 널리 퍼져 있는 정치적 모토였습니다. 그 이면에 있는 건 사실은 고통에 빠진 민중을 구제하겠다는 것이죠. 유독 궁예가 미륵임을 강하게 내세웠다라고 함은 궁예가 내세웠던 모토가 기본적으로 민중 구제 이게 최고의 모토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코믹화하기만 할 것은 아닌 거죠.
궁예의 미륵 이야기가 당대에 먹혔다는 건 그만큼 당대 민중들의 삶이 엄청나게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궁예가 마리신라 왕자라고 하지 무슨 당시에 DNA 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유머의 손에 의해 키워졌다고 하니까 천년 시절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의 철저한 민중 출신으로 봐야 하거든요. 우리 역사의 민중 출신이 이렇게까지 자신의 손으로 왕까지 된 사례가 정말 흔치 않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던 궁예가 이렇게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것은 궁예의 무언가가 수많은 사람들, 즉 민중들의 마음을 울렸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궁예는 혁명가라고 해도 큰 과언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혁명은 성공보다 유지가 더 힘들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혁명의 슬로건이 감동적이면일수록 사람들은 혁명 이후의 세상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지게 되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배가 고프다면 그 기대의 양과 정비례해서 거대한 실망과 분노를 불러오게 되죠. 궁예는 혁명가였기 때문에 성공했고 또 혁명가였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궁예의 최후에 대해서 우리 정사는 보리서리하다가 맞아서 세상을 떴다, 즉 민중에게 버림받았다라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뜨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왜 굳이 꼭 민중에게 맞아서 세상을 뜬 형태로 기록이 남게 되었을까? 미륵, 즉 민중을 위한다는 모토로 일어선 사람인 만큼 그 민중에게 버림받았다고 이야기하면 그것만큼 확실하게 그의 전설을 짓밟아 버리는 게 또 없겠죠. 하지만 민담에서는 정반대의 이야기가 또 전해지고 있어요. 왕건군에게 비참하게 패주하여 산골짜기로 숨어든 궁예에는 그 근방에 머물던 한 고승을 만나게 되고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다시 때를 기다려 웅비할 만한 장소가 어디에 있겠소이까? 고승, 딱하도다. 이 높고 좁은 곳까지 와서 아직도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인가? 이 말을 듣고 궁예는 절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몸을 내던지기 위해 절벽으로 향하죠. 하지만 거기서 궁예는 끝내 몸을 던지지 못하고 그대로 선체로 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근처에 사는 백성들이 돌이 되어버린 궁예를 위해 금으로 관을 만들어 그의 머리 위에 씌워주죠. 후일 도굴꾼들이 그 금관을 가져가려고 할 때마다 벼락이 내려서 아무도 그걸 쉽게 건드릴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궁예가 스스로 칭했던 미륵 원래 어원이 범어로는 자비, 우정 이런 겁니다. 우리를 구할 건 영웅이나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 대해 가지는 너그러움, 자비, 우정임을 그 어원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기적은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자비, 우정이라는 것이 있다. 그게 기적이죠. 정말 세상을 구할 건 궁예 같은 영웅이 아니라 좌절한, 실패한 궁예에게 그래도 금관을 씌워주는 그러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영웅 견훤의 최후하고 길었던 후삼국 시리즈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